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 클럽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8개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 명부 QR코드가 의무화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자출입 명부 도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이른 더위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인당 30장 구매 수량 제한을 뒀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공적 마스크처럼 오부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39만 2천 명이 줄어들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5월 연체율도 전달보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율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에서 단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당수 주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를 줄여 보고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공식 보고된 지 6개월이 되도록 발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원지와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하면서 과학계의 객관적 검증이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원지 논란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지만 시범 적용 기간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조치를 위해 공개했던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우고 있다며 SNS나 블로그에 남아있는 정보들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학원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원에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시설 출입명부를 수기로 기재하는 방식을 개선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은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은 아니지만 정확한 이용자와 이용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QR코드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구매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고거래 사이트에 2배 가격에 되파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 공적 마스크처럼 오부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사이트 접속이 힘들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상품 안내 화면으로 넘어갔지만 이번엔 구매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10만 장 넘는 물량이 4분 만에 품절됐습니다. 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판매 사이트에도 들어가 봤지만 이곳도 이미 마스크가 동났습니다. 식약처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 외품에 추가해 공식 판매를 시작한 뒤로 매일같이 구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조금씩 계약을 해서 날씨가 갑자기 또 많이 더워져서 사실 비말 마스크를 착용을 해도 많이 더운 상황이라 구해보려고 노력은 한번 해봤어요.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 아이디마다 30장만 살 수 있도록 했지만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를 동원해 대량 사들인다 해도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사재기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같은 마스크를 2배 가격에 되파는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비싼 가격에도 금세 팔립니다. 이런 사재기와 되팔기를 막기 위해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처럼 오부제를 시행하자는 의견마저 나옵니다. 일단 KF94나 802 공적 마스크로 제작이 이제 좀 돼가지고 이제 약국에서도 막 많이 풀리고 했었는데 비말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면은
이에 대해 식약처는 업체의 매점 매석 행위는 단속 대상이지만 개개인이 사고 파는 행위까지 규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적 마스크로의 전환도 대량 생산이 어려운 만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판매 단가가 높지 않고 기존 설비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처에서는 일단 신속하게 허가를 해서요. 지금 현재 4개 업체 9개 품목 허가 나 있는데 최대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허가를 해줄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는 100만 장 이상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러나 날씨가 더워질수록 덴탈 마스크와 침방울 차단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사재기 현상을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으로 취업자가 석 달 연속 감소하고 실업자와 실업률은 사상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의 5월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만 2천 명 줄며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3만 3천 명 증가한 127만 8천 명,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해 두 지표 모두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통합당의 반대로 빠진 상황. 21대 국회에서 보험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여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 프리랜서, 그리고 요즘 늘고 있는 배달대행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비대면 또는 여러 명의 고용주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 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렇게 갖춰놓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파고가 왔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다른 노동자와 달리 당사자가 100%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자체 등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입장이어서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가 고용주의 역할을 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대상자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실업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지역 단위 시범 사업은 가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량 실업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권 주자들도 앞다퉈 입장을 내면서 고용보험 확대가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주요 정치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달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이 16조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5월 말 은행권 기업 대출 잔액은 16조 원 늘어난 945조 1천억 원입니다. 지난달 은행 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9년 6월 이후 올해 4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컸습니다. 대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4월보다 크게 줄어든 2조 7천억 원이었는데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13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나면서 5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한은 측은 중소기업 대출은 중소법인 개인사업자의 운전자금 수요와 정부 은행의 지원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도산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간 외국 항공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약했다 취소한 항공권 값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올 4월 아프리카 섬인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꿈꿨던 김모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속상했지만 그나마 항공권 값을 전부 돌려준다는 얘기를 듣고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서까지 환불 처리 상황에 대한 어떤 안내도 없는 겁니다. 뒤늦게 연락이 왔는데 항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 당장 환불을 못 받고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얘기였습니다. 11월, 12월에 채권자 총회가 있으니 그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메일 보내놓고는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다 그냥 이 내용밖에 얘기를 안 해요. 자기네들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도산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간 외항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체로 법정 관리 등에 들어가면 항공사가 환불과 관련한 지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여파로 요즘 각종 커뮤니티와 소비자원 등엔 관련 피해 호소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파산한 외항사들이 아예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유행 사태가 초유 사태라 항공사 방침상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해외 사업자라 강제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파산 문제로 소비자분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파산의 경우에는 사실 사업자랑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카드사를 통해 승인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행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엔 거래 당사자가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라 웬만한 피해 구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던 극장 관객 수가 지난달 황금 연휴를 계기로 반등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관객 수는 153만 명으로 2004년 이후 역대 최저지만 황금 연휴 기간 관객 수가 늘면서 지난 4월에 비하면 55만 명이 늘었습니다. 흥행 1위는 약 17만 명의 관객을 모은 프리즌 이스케이프가 2위는 약 12만 명을 모은 애니메이션 트롤 월드 투어가 차지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코로나19로 미뤄왔던 영화 침입자를 비롯해 한국 작품이 잇따라 개봉하며 극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율주행과 사람의 운전, 이 두 가지가 혼용되는 3단계 자율주행차의 제작과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운전자의 과실인지 차량 제조사의 과실인지를 따지는 것이 큰 논란 가운데 하나인데 주행 기록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시키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도시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에 치여 보행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중 일어난 첫 사망 사고로 이후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증폭됐습니다. 이런 논란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운전자의 개입이 가능한 레벨 3 수준의 부분 자율주행차 출시와 판매가 가능한 상황. 3단계 자율주행은 자동차가 스스로 운행하다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나 결함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주행정보 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장치에는 자율주행을 했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도록 했습니다. 사고에 따른 보험 분쟁 등을 고려해 이런 정보는 6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자율차 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금액을 위해서 자율주행 정보 장치에 기록할 정보 범위와 보관 기간에 대한 관한 사항과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을 가리기 위한 법 제도는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서울 양천구 탁구장과 방문 판매 업체발 집단 감염이 수도권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6월 들어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대다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재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들어 국내 신규 확진자의 거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진앙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수도권에서 이렇게 감염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기본적으로 과거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진행이 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제 숨은 감염자 또는 깜깜이 감염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숨은 감염자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수도권은 실제로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숨은 감염자와 인구 밀집도가 같이 맞물리면서 지속적인 지역사회 감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양천구 탁구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용인의 큰나무교회로 또 그 교회에서 광명의 어르신 보호센터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보호센터의 경우 입소자들이 고령이라 감염에 취약한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도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말씀하신 이 광명의 어르신 보호센터. 광명 어르신 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시작 자체가 탁구장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탁구장에서 용인 큰나무교회로 옮겨왔고 이게 광명에 있는 어르신 보호센터로 이제 발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양천구 탁구장의 최초 감염 경로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태원 클럽발의 어떤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가 원인이 됐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사회 전파, 더군다나 최근에 하루에 약 3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50명이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비단 이런 어떤 그 지역사회의 특정 집단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초중고의 등교 개학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 내 감염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시적으로 전환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광명 어르신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센터거든요. 그 센터 이외에도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스포츠센터들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지관 내에서의 어떤 또 다른 확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학교로 번지지 않게 현재 방역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요즘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이런 더위가 혹시 코로나19의 변이라든지 확산이라든지 하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궁금한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고온의 환경에서 활성이 크게 낮아지는 거는 맞는데 이게 반드시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감염되어 있는 숙주, 즉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온도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계속 추가적인 확산이 일어나는 이유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여름철에는 대부분 우리 건물 내에서 에어컨과 같은 냉방 시설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그 곳이 건물 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온도하고 실제로 내부 온도는 다르기 때문에 외부 온도의 영향을 크게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약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2차 전파가 거의 없다는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다만 무증상 감염은 정말 복잡한 문제이고 아직 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런 WHO의 답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제로는 과거에 WHO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증상 감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례들이 무증상 감염을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증상 감염은 이게 특이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중에는 무증상 감염을 기본적으로 일으켜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A형 간염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허피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증상을 일으키고 증상이 있는 경우가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특이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무증상 관련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만약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증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제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 정도라든가 아니면 잠복기 중에서 어느 시기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버드대 연구진이 코로나19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황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는데 코로나19의 발원지에 이어서 이제는 발병 시점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최근에 이제 우한 병원 5곳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뭔가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2018년 10월과 2019년 10월의 일일 평균 주차장의 차량 수를 비교 분석했더니 최소 26%에서 최대 91%까지 차량 수가 증가했다. 이런 근거하고요. 그리고 중국 내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 실제로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임상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감기나 아니면 설사에 대한 검색량이 동일 기간에 크게 증가했다.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작년 12월이 아니라 훨씬 이전인 8월에 처음 중국에서 유행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논문이 현재 투고돼 있는 상태고 현재 그 동료 평가 과정, 즉 리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논문을 실제로 보지는 못해서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아무래도 요 근거들, 보도되고 있는 근거들이 간접적인 증거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쪽이 맞는지 그 결론은 내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기됐던 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나 우한 CDC로부터 인위적으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라는 논란과 더불어서 하나의 의혹이나 논란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만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좀 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경제활동 재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넘는 주에서 여전히 코로나19 환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당수 주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를 줄여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미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뉴욕주. 경제 정상화 조치로 가게들이 문을 열면서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Well, I'm very excited. We can finally make sure we put a sign on the window that we are open. 미국의 여러 주가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경제 정상화 단계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반이 넘는 26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주는 지난주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유타주도 최근 양성 판정 비율이 18.5%로 2배 치솟았습니다. 버몬트주도 지난주 대량 발병 사태가 보고됐습니다. CNN은 28개 주에서 신규 환자를 축소 보고하고 있어서 실제 감염자는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증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추정되는 사례까지 포함해 보고하도록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코로나19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re are likely to be spikes and unpredictable flare-ups following these protests. I think that there is no question but that there will be a consequence.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시위가 시작된 지 보름이 넘어 코로나19 재확산의 징조가 나타날 시점이 됐다고 보고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생명공학 콘퍼런스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바이러스 대유행은 이제 시작 단계고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사스, HIV, 에볼라는 발병 초기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던 반면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률도 높아 바이러스가 지닐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주 봉쇄령을 전면 해제한 파키스탄에 간헐적으로나마 봉쇄 조치를 다시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봉쇄령이 해제돼 더 큰 확산이 우려된다는 건데 경제난으로 봉쇄에 소극적인 남아시아와 남미가 전 세계의 팬데믹 극복을 어렵게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발생 후 봉쇄령을 실시한 파키스탄은 5월에 접어들면서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봉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जो अमवात हैं, जो हमारी फौतगियां हैं, वो बढ़ रही हैं, लेकिन आहिस्ता बढ़ रही हैं। ये तो हमें पता था बढ़नी है। 급기야 지난주 봉쇄를 전면 해제하면서 파키스탄의 상황은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000명을 밑돌던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 선으로 급증했고 하루 40명 정도였던 사망자는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7일 파키스탄 보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2주 간격으로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는 간헐적 봉쇄를 권고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등 방역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봉쇄 해제를 위한 사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접촉자 추적이 어려운 열악한 방역 체계가 문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난으로 봉쇄에 소극적인 남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Almost 75% of yesterday's cases come from 10 countries, mostly in the Americas and South Asia. WHO는 비록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증상이 없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자는 전염성이 희박하다고 했다가 이를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도 전파력이 있다는 건데 세계 코로나19 대응에 사령탑 역할을 해야 할 WHO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마리아 판케르크오버 신종질병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still appears to be rare that an asymptomatic individual actually transmits onward. What we really want to be focused on is following the symptomatic cases.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2차 전파 사례가 많지 않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뒤 말을 바꿨습니다. 전날 희귀한 사례라고 했던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연구 자료가 2-3개 정도로 매우 적다는 의미였는데 이 말이 오해를 낳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의 6에서 41%가 무증상 감염자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ome estimates that suggest that anywhere between 6% of the population and 41% of the population may be infected but not have symptoms. 하지만 외신들은 그동안 WHO는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염은 없는 것으로 주장해왔다며 이 같은 입장 변화가 전문가와 보건당국자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도 WHO의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점을 비판했습니다. They say most of the transmission is from people who have symptoms. But so many other health organizations like the CDC and European governments have made mask wearing either mandatory or strongly encouraged it, and WHO has not done that. 무증상 감염 관련해 국내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증상이 심하거나 경증으로 나타날 때보다는 전파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영국에서 5세에서 14세 어린이가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은 한 사람이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 5세에서 14세 어린이들의 코로나19 치사율이 350만 명당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영국인이 1년 동안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텔레그래프는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이들의 등교 재개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앞서 오전에 전해드렸던 코로나19 발원지 논란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건데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공식 보고된 지는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밝혀지기는커녕 논란이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얘기는 사실 감염병 확산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던 논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험실 유출설은요.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연구 중이던 바이러스가 유출이 돼서 또 우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졌다는 주장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필두로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이 트럼프와 취재진의 대화 직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Have you seen anything at this point that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was the origin of this virus? Yes, I have. Yes, I have. And what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is originated from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I can't tell you that. I'm not allowed to tell you that. 네, 트럼프가 말했던 첩보의 구체적인 근거는 이 한 달이 넘도록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이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면서 가세했습니다. 이 정치계에서는 트럼프가 오는 11월에 미 대선을 앞두고서 이 감염병 초기 대응 실패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연구소 유출설을 꺼내들었다고 분석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 영국 전직 정보국장이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과학자들에 의해 합성이 됐다는 보고서를 봤다 이렇게 하면서 연구소 유출설이 다시 한번 불붙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전대미문의 큰 사태다 보니까 관련한 음모론이 유난히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런 음모론이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신종 감염병이고 또 연구가 많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인지 유난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널리 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전 세계 음모론이 퍼진 시기가 이 한 인도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공개된 시점과도 맞물립니다. 지난 1월 발표됐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에이즈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 논문이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밝혀서 이 전 세계 파장을 일으켰었죠. 하지만 이 논문은 검증을 거치기 전에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이 바이오 아카이브에 실린 만큼 이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나중에 철회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그 논문도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코로나19가 자연에서 발생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발생했다는 걸 뒷받침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과학자들은 실제 바이러스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정교해서 현재 이 같은 바이러스를 합성할 기술이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전자를 넣고 이런 거는 가능은 한데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고 어떤 면역을 좀 회피하는 방향의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인공적으로 만들기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어떤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람에서 감염이 돼서 그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네, 미국 내부에서도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인공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 국립보건원 원장 그리고 밀리 미국 합참의장 등이 바이러스는 자연적인 것이다, 인공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 is no way this particular virus could have been human designed. When you look at it, you can exclude that. So I wish people would not be sort of speculating about something that's actually been clearly disproven. This is nature's bioterrorist act. 하지만 미국은 그렇더라도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출된 게 아닌지 조사를 해보겠다면서 연구소 내부를 미국에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정치적인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미국의 공세에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은 코로나19가 자연 발생했고 또 나아가서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관련 연구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를 통해서 동남아 발원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신들이 수집한 관박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박쥐 샘플을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에서 채취를 했다. 그러므로 다른 동남아 국가가 코로나19의 발원지일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중국의 한 언론이 프랑스 연구진이 지난해 중국에서 첫 발병이 있기 전에 프랑스 환자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고 밝힌 것을 들어서 이 발원지가 여러 곳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국 외교부는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방역 실패의 책임을 중국에게 돌리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共和党参议院委员会给党内各个阵营发送了长达57页的备忘录，鼓动共和党的候选人要通过积极的攻击中国来应对疫情危机。 네, 이처럼 중국과 미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 발원지를 찾는 모습이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소 유출설 같은 음모론이 공포와 편견을 조장한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정확한 발원지와 감염 경로를 찾는데 국제사회 협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정확한 발원지를 찾는 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먼저 발원지를 찾아서 박쥐와 중간숙주 그리고 인간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생겨난 건지 찾고 또 중간숙주의 이런 식용 판매나 밀매를 막아야 합니다. 물론 중간숙주를 차단을 해도 사람 간 확산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결고리가 있는 한 이 백신이 개발이 되더라도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감염병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재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자연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인정을 하고 또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미래에 신종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같은 정치적 논쟁을 자제하고 또 국제적이고 객관적인 연구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게 과학계 주장입니다.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 때도 경험했지만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정치적 논쟁보다는 인류 전체를 위한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앤 스마트폰 앱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한동수 교수팀은 스마트폰 블랙박스를 기반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장소 정보가 아닌 신호 정보로 공개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진단검사와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한 K방역이 주목받았지만 확진자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의 주민 절반 이상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4월에서 6월 북부 롬바르디아주 베르가모 주민 2만 명을 검사한 결과 57% 정도가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베르가모 지역이 집단 면역 형성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항체를 보유한 주민 비율이 최소 60에서 65%는 돼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중간 숙주로 알려진 천산갑이 중국에서 1급 보호종 지정에 이어 전통 약재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천산갑을 지난 5일 1급 보호 야생동물로 한 단계 격상한 데 이어 전통 약재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멸종 위기에 몰린 천산갑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지면서 식품이나 약재로 사용하는 관행에 그간 비판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백내장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시안자퉁대, 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대 공동 연구진이 운동과 눈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논문 6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걷기와 자전거 타기 등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노인성 백내장 위험이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천여억 원을 투입해 소재 부품 장비 연구에 본격 착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 혁신선도 프로젝트 9개 연구단 출범식을 열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00대 핵심 품목 자립화 사업에 5년간 총 2,066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 안에 개발된 기술은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연구단별로 10억 원 이상의 기술료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시원한 음료가 눈앞에 있는데 병따개가 없을 때 숟가락으로 병을 따본 적 있으시죠? 여기에 숨어있는 지뢰의 원리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무더운 여름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차가운 병에 담긴 시원한 음료인데요. 그런데 간혹 병따개가 없어 시원한 음료 앞에서 목마름만 더해가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과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짜잔! 이게 다 무엇이냐? 이가 없으면 잇몸, 오프너가 없으면 오프너를 대체할 만한 도구를 찾으면 되겠죠? 이런 숟가락이나 라이터 같은 것들로도 병뚜껑을 좀 이렇게 따더라고요. 제가 소시적에 좀 오! 땄어요! 성공! 자, 다음은 이제 젓가락으로 해볼 건데 이거는 약간 좀 고난이도라서 실패할 것 같긴 하거든요. 젓가락은 실패. 실패네요. 너무 따고 싶은데. 자, 여러분, 제가 숟가락을 이용해서 병뚜껑을 땄는데요. 얘가 오프너도 아닌데 어떻게 병뚜껑을 딸 수 있었을까요? 적은 힘으로 물체를 쉽게 움직이게 하는 원리, 바로 지뢰인데요. 사용자가 직접 힘을 가하는 힘점, 지뢰를 고정시키는 받침점, 지뢰를 통해 사용자의 힘을 물체에 작용시키는 작용점, 이 세 가지가 지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뢰라고 해서 다 같은 지뢰가 아니라는 점. 이 바로 가위, 오프너, 핀셋도 모양에 따라 쓰이는 곳이 다 다른데요. 일종 지뢰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의 순서로 이루어진 지뢰로 받침점과 힘점 사이가 멀수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대표적인 도구로는 가위, 장도리, 펌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종 지뢰는 받침점, 작용점, 힘점의 순서로 이루어진 지뢰로 작용점과 힘점의 사이가 멀수록 힘을 절약할 수 있으며 오프너, 손톱깎이, 절단기 등을 꼽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3종 지뢰는 받침점, 힘점, 작용점의 순서로 이루어진 지뢰로 다른 지뢰와 달리 힘이 더 드는 대신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죠. 여기엔 젓가락, 핀셋, 족집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에 지뢰의 원리를 사용한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투석기입니다. 투석기 역시 힘점,
받침점, 작용점으로 이루어진 지뢰의 원리를 사용합니다. 작용점이 내려간 상태에서 힘점에 아래로 힘을 가하면 그 힘을 받은 작용점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작용점에 담긴 물체는 그 힘을 받아 날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다양한 지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지뢰의 과학을 이용해서 삶을 좀 더 풍요롭게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때이른 불볕더위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방역복을 입고 검사를 진행하다가 탈진에 쓰러지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의료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방역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